72. 내 생일날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평생을 속으로 되뇌던 그 말을 마지막으로 삼켰던 그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산속에 버려진 늙은 어미에게 찾아온 수백억의 유산. 돈 냄새를 맡고 하이에나처럼 몰려든 자식들의 민낯 앞에서 나는 평생의 한을 사귀며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고도 버려진 한 여자가 텅 빈 가슴으로 자기 자신을 되찾는 지독하고도 서러운 마지막 홀로서기입니다. 살다 보면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가 참 많지요. 오늘 한 어머니의 묵직한 삶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박순자 여사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찬바람이 외풍든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시린 무릎을 찔렀다. 텔레비전에서는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지만 그 소리는 텅 빈 이 집안에서 메아리치다 이내 쓰러졌다. 오늘이 내 72번째 생일이라는 걸 저 시끄러운 기계는 알 턱이 없지. 달력에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숫자 28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며칠 전부터 마음 한구석이 헛헛하게 들떠있던 것이 무색하게 아침부터 전화기는 죽은 듯이 말이 없었다. 그래도 혹시나, 그놈의 혹시나가 뭔지. 아침 일찍 일어나 쌀을 씻어 밥을 안 쳤다. 쇠고기 묵국이라도 끓여놓으면 점심때쯤 큰아들 녀석이라도 불쑥 찾아올까 싶어서. 정은이는 어릴 때부터 이 어미가 끓여준 묵국을 제일 좋아했다. 무를 나박하게 썰어 들기름에 달달 볶다가 핏물 뺀 양지를 넣고 푹 끓이면 그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다. 오늘도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익숙한 냄새가 코를 간지렸다. 하지만 그 냄새를 맡아줄 자식은 아무도 없었다. 혼자 쓰기엔 너무 큰 밥상에 국그릇 하나, 밥그릇 하나, 그리고 어제 묻혀놓은 겉절이 접시를 꺼내놓았다. 숟가락을 드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국물이 몇 방울 상위로 툭툭 떨어졌다. 국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니 뜨끈한 기운 대신 서러움이 울컥 목구멍으로 넘어왔다. 평생 자식들 밥해 먹이느라 내 입으로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 하나 먹자고 불 앞에 서 있는 내 신세가 처량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전화벨이 울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으로 돋보기를 찾아 쓰고는 발신 번호를 확인했다. 큰아들 정은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 저예요. 별일 없으시죠? 그놈의 목소리는 항상 저렇게 피곤해 절어있다. 내 안부를 묻는 건지 아니면 별일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을 받는 건지. 오냐, 밥은 먹었고, 지금 정신이 없어서요.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장인어른 기일이랑 겹치는 바람에 지영이가 아침부터 성화해요. 이따 저녁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필요한 거 없으시죠? 내 생일이라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제 장인 기일은 챙기면서 이 어미 생일은 까맣게 잊은 게다. 전화기 너머로 맏며느리 지영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한테는 나중에 전화하라고 했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 그 소리에 정훈이가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뚜, 뚜, 뚜. 차가운 기계음이 귓가를 때렸다. 30년 내리 아들 밥상 차려주고 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눈치 보며 손주까지 키워줬는데 내게 돌아온 것은 나중에라는 말 한마디뿐이었다.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렸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왓왓한 기운이 팔목까지 올라왔다. 눈물이 나려는 걸 꼭 참았다. 늙으면 눈물도 해퍼진다는데 이까짓 일로 울고 싶지는 않았다. 그냥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렸다.
작은 아들 정수에게서는 아예 전화도 오지 않았다. 그놈은 돈 필요할 때만 어미를 찾는 놈이니 기대도 하지 않았다. 며칠 전에도 전화해서는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1,000만 원만 융통해달라고 성화를 부렸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나중에 10배, 20배로 갚을게요. 그놈의 나중에라는 말은 우리 집안 내력인가? 없는 살림에 또 어디서 돈이 나냐고 했더니 형님네는 으리으리한 아파트 살면서 어머니는 이런 산골짜기에 처박아 두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며 되레 큰 소리를 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미한테 돈 빌리러 온 놈이 어미 걱정은 하나도 없는 게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딸 정미에게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띡 날아왔다. 엄마, 생신 축하. 바빠서 못 찾아뵙네요. 계좌로 용돈 30만 원 보냈으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주말에 애들 데리고 필라테스 가야 해서 전화는 못해요. 딸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다. 제 몸뚱아리 가꾸고 제 자식들 챙기는 게 어미 생일보다 더 중한 게지. 그 30만 원이 내게는 위로가 아니라 모욕처럼 느껴졌다. 마치 이 돈으로 내 서운함을 달래보라는 듯 내 존재의 가치를 딱 30만 원으로 매겨버린 것 같았다. 나는 그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 그 돈을 찾아 쓰지도 않을 것이다. 밤이 깊어졌다. 혼자 끓인 국은 냄비채로 식어가고 있었다. 텔레비전도 끄고 불도 끄니 집안에는 정막만이 가득 찼다. 낡은 장롱을 열어 깊숙한 곳에 넣어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좀약 냄새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앳된 청년 하나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자식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 내 평생의 비밀이자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나를 버티게 해준 단 하나의 약속. 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거칠고 주름진 내 손끝에 그의 젊은 얼굴이 닿았다. 그 시절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던 그 기억 하나로 평생을 살았다. 자식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이 기억만큼은 빼앗아가지 못했다. 품 안에서 낡은 털실조끼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그가 떠나기 전 내 손에 쥐어주며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그 조끼. 올이 다 닳고 색도 바랬지만 그 온기만은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는 듯했다. 오늘 나는 자식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 가슴속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던 작은 온기마저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이 낡은 사진 한 장과 손때 묻은 털실조끼 하나만 빼고.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내 마음도 그랬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달력을 보지 않았다. 자식들에게서 오는 전화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내 세상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서서히 말라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차 한 대가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선 검은 차에서 양복을 빼입은 남새가 내렸다. 도시의 냄새를 풀풀 풍기는 이 산골짜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박순자 여사님 되십니까?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유언장의 주인은 내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흑백 사진 속의 청년 강민준이었다. 전쟁통에 헤어져 다시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 성공해서 나를 찾으러 오겠다던 그의 약속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이런 식으로 내게 도착한 것이다. 강민준 회장님께서 전 재산을 박순자 여사님께 유증하셨습니다. 강남의 빌딩 한 채와 현금성 자산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0억 원 정도 됩니다. 변호사의 말이 내 귀에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500억.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다. 내 손에 들린 것은 낡은 털실 조끼뿐인데
세상은 내게 빌딩 주인이 되라고 말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변호사가 유언장의 한 구절을 읽어주었다. 나의 젊은 날,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밝혀준 단 한 사람. 평생을 건 잊지 못할 약속을 이제야 지킵니다. 그 구절을 듣는 순간 꾹 막혀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 사람은 나를 잊지 않았던 것이다. 70평생을 서름과 한으로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다. 그 소문은 어떻게 그리 빨리 퍼져나갔을까? 변호사가 다녀간 지 일주일 만에 죽은 듯이 조용하던 전화기가 불이 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은 큰아들 정훈이와 며느리 지영이었다. 허겁지겁 달려온 정훈이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에요? 뉴스에서 봤어요. 어머니가 강남 빌딩 주인이 되셨다고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내 생일조차 잊어버렸던 아들이었다. 지영이는 더 노골적이었다. 그녀의 계산적인 눈은 내 누추한 방안을 빠르게 훑었다. 마치 이 집의 가치를 어림이라도 해보는 사람처럼. 어머니, 그동안 이렇게 힘든 곳에서 혼자 계시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진작 모셨어야 했는데.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가시죠. 아파트 제일 좋은 방으로 모실게요.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다. 지영이는 단 한 번도 내게 따뜻한 방을 내준 적이 없었다. 늘 찬 기운이 도는 골방이 내 차지였다. 돈의 힘이 참으로 무서웠다. 며느리야 얼음장 같은 얼굴에 저런 가식적인 미소를 피어나게 하니 말이다. 곧이어 작은 아들 정수와 딸 정미까지 들이닥쳤다. 정수는 아예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이놈의 자식 죽여주십시오.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도 모르고. 정미는 팔짱을 끼고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어머, 엄마, 완전 인생 역전이네. 근데 저 돈 엄마 혼자 다 쓰실 것도 아니잖아. 우리한테도 좀 나눠주셔야지. 안 그래?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태도를 바꾼 자식들의 모습은 혐오스럽기까지 했다. 어미의 아니가 아니라 어미의 돈에만 관심이 있는 저 눈빛들. 평생을 나를 아프게 했던 서름이 이제는 차가운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들을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냉정한 평가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돈을 노리는 낯선 사람들이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나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다들 돌아가거라. 여긴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내 말에 삼남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영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나는 너희들한테 줄 돈 없다. 이 돈은 내 것이야. 내 인생을 보상받은 돈이라고.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각자 살 길 찾아 떠나거라.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버려진 늙은 어미가 아니었다. 평생을 헌신하고도 외면당했던 박순자가 아니라 500억 자산가 박순자였다. 그리고 내 앞에는 자식이 아니라 내 돈을 탐하는 짐승들이 서 있을 뿐이었다. 내가 서울로 거처를 옮기자 자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매일같이 나를 찾아왔다. 내가 머무는 오피스텔 로비는 그들의 아우성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만나주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에 멍이 드는 것 같았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큰아들 정훈이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부도만은 맡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그 피곤한 가장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비굴함과 절박함이 뚝뚝 묻어나는 처음 들어보는 낯선 목소리였다. 어머니, 제발 딱 5억만 있으면 회사를 살릴 수 있어요. 제가 평생 어머니 발 씻겨드리면 살겠습니다. 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 발은 내가 씻는다. 네 회사는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네게 해줄 만큼 다 해주었다.
내 단호한 거절에 정훈이는 애원에서 협박으로 태도를 바꿨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에요. 어떻게 아들이 망해가는 걸 보고만 계실 수 있어요.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이라도 할 거예요. 소송이라는 말에 기가 찼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친 어미에게 이제는 법으로 돈을 뜯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까지 깨끗하게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며느리 지영이는 더 영악했다. 그녀는 손주를 앞세웠다. 하나뿐인 손자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학비가 부족하다며 울며 불며 매달렸다. 어머님, 우리 민수, 어머님 손자잖아요. 이 아이 장래를 위해서라도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 민수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나는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를 들었다. 할머니, 저 유학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지영이가 옆에서 시킨 것이 분명한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영아, 너는 민수를 위해 네 인생을 악착같이 아끼며 살았지? 나도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볼란다. 민수 장래는 너희 부부가 책임지거라. 모자관대의 권력 구도는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돈이 없던 시절 나는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약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내 눈치를 보고 내 결정에 목을 매고 있었다.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오히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강인한 자존감이 내 안에서 싹트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돈의 힘인가? 아니, 이것은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기 시작하면서 얻게 된 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민준 회장님의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가계부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내 남편의 것이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진 빚이라고 했던 돈의 지출 내역들이 정훈이의 대학 등록금 납부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정수가 작은 가게를 차린다고 돈을 가져간 날짜도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남편이 남긴 빚의 실체가 사실은 자식들의 학자금과 사업자금이었던 것이다. 남편은 평생 그 사실을 내게 숨겼고 자식들 또한 입을 꾹 닫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고생하는 나를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것이다. 남편에 대한 기억,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결국 자식들은 내 오피스텔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며 쳐들어왔다. 변호사가 불러준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그들의 고함 소리는 두꺼운 문을 뚫고 내 귀까지 생생하게 들려왔다. 결국 나는 그들을 모두 안으로 들였다. 마지막으로 끝장을 내야만 했다. 내 앞에 선 삼남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 따위는 없었다. 오직 탐욕과 분노 그리고 원망만이 가득했다. 정훈이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거 저희가 모르는 줄 아세요? 근데 이제 와서 돈 좀 생겼다고 저희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시는 겁니까? 그 말이 기폭제가 되었다. 정수가 거들었다. 맞아. 형님은 그래도 아버지 덕에 사업 미천이라도 받았지. 나는 맨날 구박만 당했다고. 어머님은 늘 형님만 챙겼잖아. 그 말에 며느리 지영이가 발끈했다. 뭐? 사업 미천? 그 돈 때문에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버님이 남긴 빚 갚느라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돈에 눈이 먼 야식들은 서로의 치부를 폭로하며 이전투구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희생적인 가장으로 미화하며 모든 책임을 내게 돌리고 있었다. 평생 참고 또 참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술에 취해 들어와 밥상을 엎던 남편의 폭력,
다른 여자에게서 온 편지를 발견했던 날의 배신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식들을 위해 덮어야 했던 내 기나긴 침묵의 시간. 나는 낡은 가계부를 그들 앞에 던졌다. 이게 무엇인지 너희들도 잘 알겠지. 가계부를 본 정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수와 정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나는 평생 묻어두었던 진실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너희 아버지는 희생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무능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지. 너희들 학비와 사업자금 대주느라 진 빚을 끝까지 내게는 사업빚이라 속였던 사람이야. 그리고 너, 이정훈. 나는 큰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이 겁에 질려 흔들리고 있었다. 너는 알고 있었지? 네 첫 사업 미천, 그 5천만 원. 네 아버지가 어디서 그 돈을 가져왔는지 너는 알고 있었어. 지영이가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네 남편은 제 아비가 내게 평생의 은인인 민준 씨의 돈을 가져다 준 것을 알면서도 입을 닫고 그 돈을 받았어.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거라고. 그래놓고 너희들은 아버지가 위대했다고? 내가 평생 그 사람의 빚을 갚는 동안 너희들은 대체 뭘 했지? 아비의 거짓말에 동조하며 이 어미의 등을 쳤을 뿐이야.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수십 년간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큰아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고 지영이는 배신감에 찬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다. 정수와 정민은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그들의 무너진 얼굴을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나를 올가맬 거짓도 책임도 미련들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을 통째로 갉아먹던 거대한 암덩어리를 마침내 도려낸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자식들은 서로를 탓하며 뿔뿔이 흩어졌다. 그들은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들과의 인연을 내 손으로 끊어냈다. 시원섭섭할 줄 알았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평생 나를 짓누르던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완전한 정서적 독립을 이룬 것이다. 나는 자식들에게 복수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불우한 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평생을 나 자신보다 남을 위해 살았으니 마지막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다만 이번에는 의무나 희생이 아니었다. 내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나의 한과 서름을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내가 찾은 내면의 평화였다. 재단 창립식이 열리는 날 나는 오랜만에 곱게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차려입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도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평생 가난하고 힘없는 여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잊지 못할 약속을 지켜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 닿았듯이 저 또한 그 마음을 세상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재단은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한 젊은 여인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을 강민준 회장님의 손녀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내게 작은 꾸러미 하나를 내밀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를 찾으면 이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고요. 꾸러미를 풀어보자 그 안에는 내가 평생 품고 살았던 것과 똑같은 낡은 털실조끼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투박하고 군데군데 짜임이 서툴렀다. 할아버지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할머니를 기다리며 직접 뜨개질을 배우셨대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추운 데서 고생했을 할머니를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고 평생 이 조끼를 품에 안고 사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수십 년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 조끼에는 한 남자의 평생에 걸친 순정과 약속, 그리고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품고 있던 조끼는 과거의 약속이었지만 내 손에 들린 이 조끼는 그 약속이 지켜진 현재의 증거였다. 나는 두 개의 털실 조끼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하나는 나의 시린 가슴을, 다른 하나는 그의 오랜 기다림을 품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았다. 평생 나를 괴롭혔던 지독한 한은 눈물과 함께 모두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따뜻하고 충만한 사랑만이 남았다. 창밖으로 비치는 저녁 노을이 참으로 곱다고 생각했다. 박순자 여사의 지독했던 겨울은 가고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의 한을 더 큰 사랑으로 피워낸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기네요. 여러분의 삶에도 잊고 있던 따뜻한 약속 하나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박순자 여사의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들을 용서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홀로 서기를 응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